없이도 높은 수익률을 내는 방법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의 전채연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시장 판단과 완벽한 매매 기법으로 백전백승 투자 고수가 되고 싶으셨다면 와우넷 강재원 파트너와 투자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강재원 파트너의 와우넷 스페셜 마지막 시간, 주식시장에서 홀로 서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와우넷 파트너 강재원 대표입니다. 스페셜 강좌 오늘이 마지막 8강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은 여태까지 강의로 설명해 드렸던 부분들을 이제 과연 우리가 혼자 매매하고 혼자 분석하는데 얼마큼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강 주제는 홀로서기 준비가 되었느냐, 사실 이 부분인데, 앞전에 이제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해드렸던 거를 이제 어떻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 매매까지 그리고 계좌 수익까지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결국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거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대형주를 가지고 이번에 매매 승률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해드렸었는데, 대형주는 사실 시장 판단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대형주라는 것은 시가총액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슈만 가지고 계속해서 강세를 띄거나 이런 흐름보다는 전체적인 시장과 업황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형주 매매한다 했을 때는 우선 1차적으로 시장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시장 자체가 우리가 왜 시장 판단하느냐, 중장기가 가능한 시장이냐 아니면 짧게 움직여야 되는 시장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업종, 어떤 종목,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매매 전략을 수립하느냐, 사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되는데, 이제 조금씩 깊이 들어간다가 되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차트적인 부분을 주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실제 이제 업황이라든지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은 따로 또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와 업황까지 그리고 기업에 대한 실적 분석 이런 것까지 하셔야 좀 더 완벽하다 할 수 있는데, 여기 구간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부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강좌에서는 좀 빠졌다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부분에서 탑다운 방식 그리고 바텀업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탑다운이라는 방식은 뭐냐면 시장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 했을 때 처음에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장을 먼저 봅니다. 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실적 장세도 있고 유동성 장세도 있고 글로벌 경기라든지 국내 경기라든지 이런 쪽이 괜찮으냐, 이거를 먼저 판단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 이렇게 된다면 주시장도 안 좋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거고, 유동성 자체도 이제는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되었지만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한다고 하면은 유동성 자체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축소된다, 가지고 있던 돈 자체가 빠져나간다가 되면은 아무래도 부정적이겠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한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업황 분석을 한다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뭐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시크리컬도 있고 방어주 상향도 있고 여러 가지를 또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현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쪽이 좋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 좋으려면 수요가 많아야 되고요. 공급 역시 좀 제한되는 흐름을 보여줘야 가격 자체가 좋겠죠. 그리고 경기 자체가 좋고 소비가 좋다고 할 때는 소비 쪽이 당연히 업황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판단하고 업종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종목으로 들어간다가 되는데, 이런 과정을 순차적으로 시장에서 위부터 차례대로 내려오는 방식을 탑다운 방식으로 얘기하는데, 탑다운 방식은 이제 대형주 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가 됩니다. 반대로 바텀업이다라는 방식이 있죠. 바텀업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밑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괜찮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종목들이 괜찮으니까 업황이 괜찮은 거 아니야?
업황이 괜찮은 거 보니까 이런저런 업황 여러 가지 다 좋으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방식을 쓴다 됩니다. 근데 이 바텀업 방식은 주로 우리가 대형보다는 약간 종목별, 개별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텀업 방식이다라고 할 때는 거의 종목 매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시장 상해에 따라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다 좋아질 거니까 앞으로 모아서 간다, 중장기를 크게 간다, 이때가 좀 더 유용하고 바텀업은 종목으로 움직인다 할 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앞전에 제가 뭐 해드릴 때 중장기 대상 처음부터 선별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중장기 종목. 이 종목은 크게 본다. 중장기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사서 냅둔다가 아니라 시장에서 상승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했다가 다시 비중 키웠다가 축소했다가 이런 과정을 하면서 수익 극대화 이런 전략을 핀다고 말씀드렸고요. 단기 대상은 뭐냐? 아직까지 확연하게 업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게 불투명하다. 근데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차트적이나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단기 대상으로 선별한다. 왜 이 중장기와 단기 구분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매매 대상을 축소하는 겁니다. 거래소나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 합쳐서 종목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많은 종목에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종목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 쓰죠. 뭐 거래량이 많이 실린 종목을 찾아내는 여러 가지 검색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문제는 국내에 상장된 그 많은 회사들 중에서 비슷한 업종과 비슷한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받는 회사들은 있다 하더라도 회사들의 개개인의 가치는 다 다릅니다. 특히 대형 쪽 같은 경우는 회사들마다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 아닌 회사,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까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범주 내에 그리고 좀 더 깊게 그 회사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 종목으로 축소하는 겁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류를 범하신 것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종목을 보곤 하실 때 종목을 이런 종목도 좋다, 이런 종목도 좋다 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 종목을 뽑아내신 경우가 있는데 관심 종목 예를 들어 50종목을 뽑았다. 이 중에서 한 5종목은 상당히 가파르게 급등했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상승을 소폭했고 나머지는 또 소폭 하락하고 나머지는 급락을 했다.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매매를 해서 먹어야지 사실 분석을 제대로 한 거고 제대로 된 수익을 뽑아낸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종목을 50개 뽑아놨는데 이 중에서 강하게 올라간 것만 보고 내가 분석을 잘했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실제로 관심 종목 뽑아서 내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야지 제대로 된 분석과 매매까지 했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너무 비일비재한 거죠. 그래서 매매 대상을 축소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중장기 대상과 단기 대상 구분을 지으신 겁니다.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실 뭐 종목 한두 개가 수익이 크게 났다 해서 계좌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한두 종목으로 승부를 보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데 종목을 한 10종목 정도 운영을 한다면 매매를 한다면 내 포트폴리오에 그러면 10종목 중에서 최소 7에서 8종목 정도가 상승을 꾸준히 보여주고 한두 종목 정도는 좀 빠지는 과정이 있고 그렇게 해야지 계좌는 올라간다 되겠죠. 한두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 낸다 해서 계좌 전체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포트폴리오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장에서 매매 전략을 수립할 때는 차트적인 부분 이런 것들 다 따지고 들어간다는 건 동일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계좌 수익을 얼만큼 낼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되겠죠. 그다음에 매매 전략은 결국 이제 수급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차트는 딱 세 가지가 주지표로 했었죠. 거래량과 이평선 그리고 캔들. 이 세 개가 주지표다. 이 세 개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어느 정도 내가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추세와 그리고 수급까지 연결시키면서 이제 매매란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한다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대용지수입니다. 자, 대용지수로 앞전에도 설명해드렸었는데 자, 한번 볼게요. 2020년도에 주가가 크게 빠졌었죠. 주가가 저점 만들고 고가 만들 때까지. 이때까지가 대용지수가 67주라는 상승을 보였고요. 105%라는 상승을 보여줬다 됩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간 케이스였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고 올라갔던 이력이 역시 있었죠.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과정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했었죠? 조정이 필요한데 조정 형태가 어떻게 나오느냐? 조정은 항상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둘로 나눈다 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가 고가를 만들고 계속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마무리했던 시기가 약 67주 동안의 하락. 그럼 중요한 건 뭐라 했었죠?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시장에서 이 조정폭이 과연 적당한 조정이냐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는 단순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그 이상이 가능한 반등이냐를 뭘로 본다? 피보나치로 본다 했었죠. 되돌림으로. 그러면 전체 상승폭이 얼마? 요 가격대 50%한 자리대 여기서가 저점을 만들더라. 그럼 우리가 시장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한다 했었죠? 시장이 여기서 올라가는 과정을 보일 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 왜? 추세를 배웠죠. 추세에서 하락 채널 계단식으로 내려왔으면 그 다음 상승은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 반등이 나올 때 1차적으로 우리가 기술적 반등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가능한 반등이냐. 이게 앞전에도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상승폭의 50% 조정은 추가적인 강세가 나온다 했을 때 전고점 시도도 가능하다. 대신 과정은 어떻게? 계단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배운 게 뭐였죠? 추세를 배웠습니다. 추세에서는 말씀드릴 때 추세가 하락 추세를 넘어갔다. 그러면 뭐가 가능하다 그랬었죠?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하락 추세를 넘어갔다 얘기는 시간 투자하면 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었죠. 두 가지가 뭡니까? 상승 아니면 행보. 즉 주가가 바닥을 만들고 하락 추세를 종료했다 했을 때는 결국은 상승하이면 행보하는 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투자를 하면은 더 높은 수익을 보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수급이 중요하다 했었죠. 대형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개인들이 대형 지수를 가지고 움직인 적도 있었습니다. 아주 드물게 나오는 케이스였는데 그때가 이제 언제였었죠? 이때였었죠. 그러니까 이 구간대가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대형이 단기간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왔던 시기였는데 대신 뭐가 나온다? 가파른 상승되는 후유증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에서 계단식으로 떠왔던 수급을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개인들 물량이 떨어져 나가야 되겠죠. 그걸 누가 한다? 외국인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전체 시장을 볼 때는 개인들의 물량이 여전히 많은 케이스지만 외국인들의 물량이 서서히 올라온다. 그래서 현재 19조 정도의 외인들 매수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주가의 조정이 끝났느냐, 그리고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냐. 왜? 초세 돌파 지지를 받는 자리였으니까. 패턴으로도 설명드렸죠. 패턴은 삼각 패턴이니까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이 구간대 지지받는다. 추가 조정 제한적이다. 매수 구간이고 윗자리를 노린다. 윗자리 노린다 했을 때는 뭘로 봤었죠? 전체 하락폭의 기술적 반등을 50% 정도 최소한에 열릴 수 있다. 매물대로도 체크하기도 했었죠. 자, 계속해서 그러면 코스닥 대형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대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줬죠. 이 위에가 61선 기준으로 한 이격이다라고 했습니다. 이평선을 가지고 이평선 61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뭘 볼 수 있다? 과열이냐 과매도냐 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코스닥 대형 지수 같은 경우는 과열이 나타났다 했었죠. 기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15라고 했습니다. 15%. 근데 어떻게 했냐? 예전에 코로나 때 무너지고 급등했었던 과열보다 더 큰 과열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시장에 과열이 들어왔으니까 뭐 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걸 우리는 이평선과 이격을 가지고 체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과열을 만들어 버리면 문제는 뭐냐? 조정 자체가 최소가 얼마? 상승폭의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38.2%. 최소 조정폭이 38.2는 열린다. 이게 당연한 조정이다. 그럼 이 조정을 거치는 동안 어떻게 되냐? 61선이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61선을 얻는다? 깬다. 이 과열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과열 자체가 완만하게 해소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랬었죠. 오히려 한 번 더 과매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 겨우 61선 이탈을 했다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38.2라는 자리대를 딱 어제 5월 15일 날 지지를 받았다 됩니다. 그럼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최소한의 필요한 조정을 1차적으로 한 자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바닥에 나왔으니까 적극적으로 매매하느냐라고 할 때 뭘 봐야 되겠죠? 상승 기간, 상승이 약 68거래일 동안, 70거래일 동안에 50%라는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 조정이 고가 대비해서 얼마? 전일까지가 23거래일. 아직까지 반도 조정을 안 받은 거죠. 기간상으로는. 그러면 가격 조정이 여기서 마무리가 된다면 그 다음에 뭡니까? 기간 조정이 또 필요하더라. 그래서 시장에서 급등주도 마찬가지고 그 외적인 지수상에서는 특히 이렇게 과열을 만들고 상승을 가파르게 뽑아버리면 이 조정이 38.2라는 조정이 당연하게 한 번씩 들어오는 조정인데 문제는 고가 대비해서 약 13%에서 14%라는 조정이 들어온다 되겠죠. 왜?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에서 고가에서 리스크 관리 했냐 못했냐가 계좌가 심하게 빠진 경우는 보통 지수 대비해서 1.5배에서 2배까지도 빠지기 때문에 계좌가 20% 전후가 깨지는 겁니다. 그 20% 전후랑 계좌가 손실 났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가기가 힘들겠죠. 왜? 우리가 또 뭘 봐야 되니까? 수급을 봐야 되니까. 그 수급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급이 가파르게 올라간 동안에 외국인 다 팔았고요. 연기금 다 팔았고요. 개인들만 지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가 문제됩니까? 신용 문제가 생긴다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과열이 만들어졌다 확인했으면 리스크 관리가 들어갔어야 되고 이 구간에서 쌍봉이 만들어졌다고 했었죠. 쌍봉 만들어질 때 과감하게 뭐냐? 비중 정리해야죠. 이게 투자를 하시는 이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올라가면은 제가 왜 매물이 생긴다고 했었죠? 더가 아니야. 이것도 기회야. 시장 분위기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더 간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열을 만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다? 더 많은 거래 대금이 필요한데 거래 대금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그럼 여기는 다 뭡니까? 매물. 이걸 단기간에 소화할 수 있냐? 어렵다 되겠죠.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평선을 가지고 과열이다 하면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대형 쪽은 중장기 투자가 가능했던 반면에 이쪽은 중장기에서는 안 되는 구간,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업황 분석. 제가 방금 우리가 지수를 갖고 뭘 했습니까? 시장 분석을 했죠.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은 따로 또 한번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뭐 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선은 이제 업황 분석, 시장을 봤으니까 자, 국내에서 왜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 대형을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도 대형주 매매를 안 하고 개별주 매매만 하시는 분도 이거를 보셔야 되느냐? 왜 봐야 되느냐? 이겁니다. 국내에서 반도체다라고 하면은 누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자동차다라고 하면은 누굽니까? 현대차 기아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하면은 네이버 카카오 되겠죠? 제약바이오. 물론 바이오텍하고 조금씩 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삼성바이오와 세트리온이 가장 대표적인 시총 상위가 되겠죠. 2차 전자면 LG에너지솔루션과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삼성 SDI. 대부분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다 이 회사들에 납품을 합니다. 그 얘기는 시장에서 내가 대형주 매매를 안 하더라도 내가 개별주, 소부장이라고 하는 소재, 장비 이런 것들을 매매한다 했을 때 전방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이쪽이 좋냐 안 좋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저께로 실적 발표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을 보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어디입니까? 뭐 코스닥에서는 음반 관련주라든지 뭐 피부 미용이라든지 의료기기 이런 쪽 잘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다 얘기할 때 자동차 부품 쪽, 그다음에 SOC라고 하는 건설기계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현대기아차가 실적이 원체 잘 나왔죠. 이렇게 잘 팔리고 실적이 좋을 때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실적이 좋으니까 니네 납품 단가 정상적으로 받아줄 수 있다. 그러면 납품하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높아진다 되겠죠. 반대로 소부장 쪽에서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실적이 너무 안 좋은데 예전 같은 정상적인 가격대 받아주기가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너네도 납품 단가를 좀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소부장 쪽에서 앞전에 영업이익률이 20%, 10% 정도씩 되던 회사들도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업종 대표주를 통해서 업황이 좋냐, 실적이 좋냐 이거를 같이 따져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 주간 차트인데, 자 현대차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도 아까 우리가 대형 지수 봤을 때와 비슷합니다. 단기간의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죠. 얼마? 260%. 그렇으니 이렇게 가파르게 급등했으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당연히 들어간다. 차이가 없죠. 대신 조건이 뭡니까? 상승폭에 되돌림이라고 하는 조정을 얼만큼 받았느냐 이게 먼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현대차 같은 경우는 38.2%한 자리대. 이 자리대를 뭐 했다? 지지해줬다. 물론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을 보면 40%라는 하락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지만 상승폭 대비해서 아주 무난한 케이스였죠. 38.2라는 조정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38.2% 정도의 조정받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죠? 직전 고가 돌파 시도가
가능하다로 했습니다. 왜? 매물 자체가 이만큼 상승했다가 요만큼 조정을 했으니까 매물이 요만큼 쌓였다 된 거죠. 이거를 기간 조정을 거치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계단식으로 탄력이 나중에 붙는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트상에서 봤듯이 38.2라는 조정, 중장기로 들어가기 좋은 종목. 그리고 또 하나, 추세를 넘겼죠.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 그럼 이 종목은 중장기 가능하다가 되겠죠. 수급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사더라. 개인들 물량이 계속 줄어들더라. 이런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요 구간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고가 라인 때 돌파 시도 가능하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기업 분석을 통해서 같이 해주면 더 좋다 되겠죠. 그러면 자동차 좋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 쪽은 당연히 좋다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죠. 현대차 실적 보면은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영업이익이 3조 5,900억이 나왔으니까. 영업이익이 1분기 잘 나왔는데 2분기도 잘 나온다 기본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1분기와 2분기 실적으로 보니까 국내에서 상장사 중에 실적 1위 기업이 돼버렸죠. 그럼 밸류가 비싸냐?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이런 표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 이런 것들은 증권사에서 다 제공하죠. 증권사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 분석해서 올려주는데 회사에서도 이제 가끔씩 실적 발표할 때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실적이 나올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매출의 증가라는 건 늘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장주를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 지속적인 매출의 증가가 나오느냐? 이걸 처음에 제일 따진다가 되죠. 매출 증가가 안 나오는데 성장이다라고 한 쪽은 바이오텍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바이오텍은 뭡니까? 신약 개발이 성공하면 대박이야. 이 논리가 되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뭡니까? 매출의 증가란 부분이 나와야지만 이 회사는 제대로 굴러가고 있구나. 영업이익률은 우선 회복이 더디다 하더라도 매출의 증가가 나온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성장을 보여주면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진다 하면은 그때가 회사가 재평가를 받는 과정에 들어온다는 거고요.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얼마까지 나왔죠? 9.5%까지 나온 거죠. 자, 과거 한번 히스토리 한번 보죠. 현대차가 2014년도에 매출이 한 90조 정도 됐대. 이때가 영업이익률이 중국에서의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8.5%였죠. 이 당시가 현대차 주가가 25만 원 전후였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매출은 증가 꾸준히 나오죠. 어느 정도. 근데 매출 증가율이 여기서부터 정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매출의 정체가 들어오는데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경쟁이 심했다든지 아니면 경기 자체가 안 좋다든지. 그런데 이 부분이 2019년, 2020년 여기서 살짝 개선이 되더니만 재작년, 작년 매출 증가가 큰 폭이 나오고 영업이익률이 2.3%에서 5.7%, 6.9% 증가세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회사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도 체크할 수 있는데 차트에서도 체크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자동차 쪽이 이렇게 영업이익이 높게 나오는데 자동차 부품이라는 쪽도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연초부터 봐야 된다가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다른 쪽 한번 보도록 하죠. 하이닉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하이닉스 주간 차트입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9만 원짜리 때 살짝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지수가 반등 나왔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자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비싸죠. 같은 시기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꽤 올라왔어요. 이때 90% 정도 올라왔죠. 그러니까 그 당시 자동차나 다른 거에 비해서는 상승이 좀 작긴 했었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자 주가가 여기서 빠졌죠.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 나온다가 다시 빠집니다. 우리가 뭘 배웠죠? 이평선을 가지고 뭘 본다 했습니까? 쌍바닥과 쌍봉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했었죠.
캔들 가지고 쌍바닥, 쌍봉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이평선을 가지고 체크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13주입니다. 13주는 뭐라 했었죠? 61선 분기라고 했습니다. 요 가격대가 정점. 여기 넘어가지 못하고 내려오더라. 바로 뭐가 떨어집니까? 쌍봉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역시 쌍봉이니까 떨어진다. 크게 떨어졌죠. 그 문제는 뭐냐? 저점 대비 상승폭에 38.2라는 자리 때는 11만 원이었고요. 50%한 자리 때는 99,000원이었고요. 61.8%한 자리 때는 9만 원입니다. 이 가격대 아예 밑으로 떨어져 버렸죠. 그럼 하이닉스는 지금 앞으로 위로 가려면 이 가격대, 이 가격대, 이 가격대 다 뭡니까? 매물인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반도체가 바닥을 쳤다라는 논리는 뭡니까? 더 이상 나쁠 것이 없다. 바닥이다. 그런데 좋아지느냐는 아직까지 모른다가 됩니다. 그러면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 개선되는지 어떤지 모른다가 되죠. 그 우리가 앞전에 제가 강의해드렸던 내용에서 중장기 투자 대상 아닙니다. 아직. 중장기 투자 대상 할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있긴 합니다. 향후 1, 2년 동안을 기다려서 본다면. 그런데 1, 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보고 투자하기에는 수익이 담보돼서 꾸준히 올라가는 거면 모르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메리트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실적을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부터 어떻게 됩니까? 적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익 자체가 2022년 2분기까지는 영업이익이 4조 1,900억까지 나왔었는데 이게 줄어드는 거죠. 계속 감소가 됩니다. 4분기에 1조 8천원 적자. 1분기 실적이 3조 4천원이나 적자. 2분기 전망이 3조 3천원 적자. 3분기 되니까 2조 7천원 적자. 4분기 되면은 거의 적자가 없어지는 수준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죠? 적자. 적자 폭이 줄어들 거다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적자에서 아직까지 모른답니다. 그럼 지금 사실 투자 대상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 이 논리를 자주 얘기하는데 조금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재고 조정이 수월할 수 있다.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가 빠르다면 근데 사실 재고 조정이라는 거는 최소가 웬만한 사업도 다 최소 1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메모리 쪽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지만 메모리 쪽에서가 시장에서 재고 조정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6개월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재고 부분을 수화하고 생산도 줄이고 이 과정을 꽤 거친다는 얘기죠. 그럼 확연하게 우리가 반도체에 투자한다 했을 때는 시그널을 어디서 봐야 되냐? 현물 가격 반등을 하느냐? 이거를 확인하면은 바닥이다 논리가 확실히 들어옵니다. 현물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고정 가격도 서서히 올라간다. 더 이상 하락으로 떨어지는 게 없어진다 되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기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반도체라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자 보는 거는. 그러면 이쪽하고 거래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제값을 받고 예전처럼 높은 마진을 갖고 납품할 수 있냐? 못하겠죠. 그럼 이쪽은 뭡니까? 단기로만 우선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업황 분석을 한다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시장에서 이런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매일매일 우리가 이슈라는 부분과 뉴스 이슈 다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에 너무 매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그림을 못 본다가 되는 거죠. 실적이라는 부분은 사실 컨센서스 대비해서 얼마큼 나왔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보여지느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2024년이 가면은 반도체 쪽은 전년 대비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흑자 폭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규모가 실제로 올해 적자를 워낙에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적자를 크게 봤던 게 개선된다든지 예전만큼의 호황 구간은 아직까지 이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업황을 볼 때 지금 현재 쉽게 자동차와 반도체 이 둘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뭐 수출 지표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늘 체크가 가능한데 수출 지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국내 올해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수출이 잘 된 쪽은 자동차. 규모 자체도 자동차 부품이 반도체를 살짝 넘어간다까지가 나온 상태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뭡니까? 수출 지표에서도 계속 감소. 수요 자체가 아직까지 경기에 대해서 확연하게 가파르게 상승한다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수요도 제자리.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두 군데의 업황에서 주로 공략을 해야 되는 쪽은 자동차. 이런 식으로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디 쪽을 또 보냐? 산업재 쪽을 또 봐야 되겠죠. 왜 산업재냐?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뭐 이런 얘기 들 때 LS하고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이대 특징은 뭐냐? 수주 산업입니다. 수주 산업은 미리 주문을 받는 거죠. 고객사로부터 미리 주문을 받아서 생산해서 넘기는 거죠. 그런데 이 수주 산업에서 조선 같은 경우는 LNG를 원체 많이 수주를 받았고 성과라는 게 중요한 거고 건설기계가 상당히 실적이 좋았죠. 그다음에 LS도 마찬가지로 전력기기, 신재생 다 이런 쪽인데 이쪽 같은 경우 미국에서의 SOC 투자,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대규모의 신재생의 투자. 그러니까 주문이 많았던 쪽입니다. 그러니까 주문이 많았던 쪽은 생산 캐파를 늘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쪽이죠. 그러면 LS 같은 경우 우리가 아까 봤던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했었죠? 저점 대비 상승폭에 얼마? 38.2%의 조정. 그러면 최소 어디? 지점 고가 라인 때 돌파 시도 가능하다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매수한 다음에 이 구간대. 왜 우리가 뭘 보고? 패턴에서 채널에서의 그림이 가능하니까. 또는 상가 패턴에서의 윗자리 돌파형이니까. 그럼 이 구간대까지가 얼마? 50% 나오는 거죠. 그 50% 나왔을 때 우리 이 시간대 보면은 뭐 무료 종목 리포트 체크한다 이게 있죠. QR 코드가 2차 목표가 얼마 나왔습니까? 97,000원. 왜? 이 가격대는 당연히 축소를 해야 되는 자리니까. 그럼 실적은 어떻게 나오냐? 잘 나옵니다. 대신 특징이 뭐죠? 그동안 실적에 대한 기대치로 선방을 많이 했으니까 차익 실현 떨어진다로 나오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시장에서 수급도 확인했었고 패턴도 확인했었고 어느 정도 이거는 중장기도 가능했었다. 대신 목표가는 여기였다. 마무리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나중에 또 떨어지면 매수의 또 기회로 삼는다. 그래서 중장기다 하더라도 뭐 해야 된다? 비중 축소할 때 그리고 팔고 나중에 다시 사는 거. 관리를 해줘야 된다. 마찬가지죠? 자, 그와 비슷한 게 현대 로템도 있었습니다. 왜 현대 로템? 방산에 대해서도 워낙에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방산도 뭐죠? 수주죠. 기존에는 국내 자체적인 생산만 했었다가 해외로 이제 판로가 넓어지다 보니까 결국 매출의 증가, 영업이익의 증가, 회사가 바뀌는 겁니다. 산업 자체가. 그러면 마찬가지였죠. 요 구간대 37,000원에서 8,000원 사이 2차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던 자리 때 이 라인 때 뭡니까? 차익 실현. 그리고 현재는 왔다 갔다 숨고르기. 기회를 포착하다가 내려오거나 자리가 잡히면 다시 재매수. 이 종목은 계속 본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종목을 처음부터 선별을 해서 마무리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부분이 아니에요. 다 우리가 알려드렸던 겁니다. 상승폭의 38.2라는 자리대니까 전고점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크게 우리가 차트를 보니까 채널 패턴 강화형. 두 번째 자리 때 사서 여기서 매도한다. 거래량을 보니까 하락 거래량 없이 상승 거래량.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강해지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장기랑 이런 거 계속 보는 것들 이런 거 보고 체크하고 단기 매매 대상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는 실적이란 부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테마 이슈로 가는 강세면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실적을 따질 수밖에 없는 장세였을 때는 실적 역시 중요하다 했죠.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 뭡니까? 주간상에서 보게 되면 상승폭이 62.8% 이하로 떨어졌죠. 그럼 뭡니까? 중장기 대상에서는 배제. 그럼 무슨 종목을만 우선은 단기 대상으로만 접근한다. 대신에 뭘 봅니까? 실적을 보니까 1분기 3,100억 정도가 컨센스, 3,300억 서프라이즈, 3,500억, 3,700억, 4,000억 점점점 좋아지더라. 그럼 나중에 중장기로 보느냐는 나중 문제고 1차적으로 쌍바닥형 만들어진다, 매수. 단기 차익 실현, 21만 2,000원, 3,000원? 1차 목표를 제시해뒀던 가격은 여기니까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추가 상승 목표 어디? 쌍바닥형이니까 직전 고가 라인 때 노린다. 하락폭에 얼마? 38.2에서 50%짜리 때까지 반등이 가능하니까 여기가 최종 2차 목표.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 같고 충분히 여러분들은 선별을 하시고 어느 쪽을 더 봐야 되고 어느 쪽을 단기로 접근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겁니다. 다만 업황과 기업에 대한 실적 전망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하시고 개인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하셔야지 정확도가 높아진다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시간 동안에 알려드렸던 부분은 차트적인 부분에서 접근한 방식과 업황, 업종을 차트로도 우리가 체크해낼 수 있고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이 부분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는 꼭 기업에 대한 분석은 해두셔야 됩니다.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더 간단하게 이런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그건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일부 종목에 대해서 투자금을 약간만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는 계좌 수익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결과적으로 똑같죠. 우리가 일봉사에서 네이버 세기형 패턴이었다. 세기형은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리 때서 매수한다. 다 해뒀던 내용이었고 실전 장중에는 어떤 식으로 매매하느냐. 사실 이 부분인데 요거는 HTS를 보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의 전채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강재현 스페셜 마지막 시간 주식시장에서 홀로 서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함께 알고 계십니다. 트레이더의 도움 없이도 높은 수익을 내는 매매 전략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와우넷 스페셜에서 준비한 깜짝 이벤트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방송화면 상단에 QR코드를 촬영해보시면 강재현 파트너의 종목 리포트를 드립니다. QR 이벤트 속 깜짝 선물, 참고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강재현 스페셜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자, HTS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 실전에서 봐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고 여태까지 설명해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종합해서 보는지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화면상에서는 약간 노트북이다 보니까 화면이 저렇게 크게 나오진 않는데 간단하게 관심 종목을 우선 보셔야 되겠죠. 근데 관심 종목이 너무 많은 건 좋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와 그리고 관심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50종목 미만으로 보시는 좀 권해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종목 감시라는 이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는 뭐 웬만한 HTS에도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가 보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중요 가격이란 부분을 설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가격에 도달했을 때는 시그널이 뜨는 그런 형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현대차를 본다라고 하면은 현대차가 21만 5천 원 정도 올라가면은 매도 시그널을
주겠다. 또는 시장에서 20만 원 이하의 가격대로 오게 되면은 매수 시그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됩니다. 그래서 신호 알림창을 해서 정정을 눌러서 진행을 하면은 나중에 신호 알림이 하나씩 뜨는 케이스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수를 볼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수에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중요한 가격이 현재는 2,484포인트 전후가 중요하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구간대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주고 어저께 반등, 오늘은 이제 강하게 출발해서 보합권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되겠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앞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드렸는데 시장에서 지수가 쌍봉이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하습니다. 그러면 22평선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는 22평선의 고가가 여기 만들어졌고요. 이번에 21선의 고가가 여기 만들어졌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경우에는 쌍봉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쌍봉이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나중에 21선을 넘어가는 과정이 나온다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평 저점이 여기였으니까 당연히 그때는 쌍바닥이 된다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디테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디테일에 들어가면은 구간 분석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 요거는 뭐 크게 여러분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거 왜 하냐면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시장에서 지수가 계단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계단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계단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 이런 식의 계단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계단에서 우리가 저점을 높였다가 되는 것이 무슨 패턴입니까? 이 같은 경우가 고가가 이 라인이라면 상승 삼각형 패턴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알려드렸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상승한 폭보다 하락폭이 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상승한 날짜 수보다 조정 기간이 더 길어진다 했을 때는 가격 조정이 작아야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 날짜 맞춰진다면은 역시 가격 조정이 나온다 해도 상승폭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점 대비해서 상승한 날짜 수가 고가까지가 약 23거래였다. 그럼 고가 대비해서 오늘까지가 약 20거래 정도 이렇게 된다 하시죠. 그러면 이제 조정이라는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요 가격대가 중요 가격이었는데 요 가격대를 지켜주다가 이제 21선이 하각이기 때문에 21선이 서서히 이렇게 내려온다 되죠. 그 요 라인대를 돌파하는 시점. 요 시점이 뭐다? 시장에서 쌍바닥이 가능해지는 시점이다. 그 쌍바닥이 나온다면 어디? 직전의 고가 라인대를 돌파 시도를 기본적으로 열어둔다. 우리 이렇게 보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현재는 소폭의 강보합 정도 보여준다 되는데 코스닥은 아까 봤듯이 우리가 뭘 봤죠? 자, 피보나치 되돌림 이걸 기준으로 하면은 저가부터 상승폭까지 어떻게 38.2라는 자리대에서 어저께 저점이 나왔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앞서서 얘기해 드릴 때 제가 로그 차트로 봐야 된다고 했었죠. 로그 차트를 보지 않으면 이게 안 맞죠. 왜 38.2보다 좀 더 아랫자리에서 반등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로그 차트를 가지고 보는 거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수급을 좀 보도록 할게요. 수급을 볼 때 수급에서 지금 보게 되면 자, 외국인들이 현재 거래소에 대해서 매수를 하죠. 그런데 기관에서는 연기금을 매수한 반면에 금융투자가 매도를 한다가 보입니다. 그러면 금융투자의 매도란 부분은 뭐하고 연결된다고 했었죠? 프로그램, 베이시스와 연동이 된다. 그럼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하니까 금융투자에서 선물 매수를 하겠죠? 그럼 외국인 금융투자가 선물 매수하면은 차익거래 형태니까 금융투자에서 매도가 나온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사는데 금융투자는 매도를 한다 되니까 외국인이 사는 업종은 강세를 띈다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업종은 어떻게 약세가 내려온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중요한 거 앞전에 제가 이제 차트라든지 이런 거 볼 때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뭐를 또 갖고 시장 판단이 수월하다라고 했냐면 거래량이라든지 이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봉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잘 맞는 쪽이 선물 쪽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물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선물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30분봉입니다. 30분봉에서 앞전에 해드렸지만 요 녹색 선, 요 60이라 써진 게 날짜성으로 5일선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240, 요게 21선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봉보다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는 것이 선물 차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선물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추세를 하나 그려야 되겠죠. 고가 대비해서 추세 라인대 그리면은 지금 추세 라인대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저항, 여기를 저항,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요 가격대를 저항으로 인식했다 되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또 중요한 게 뭐죠? 저가 라인대를 그려봅니다. 그럼 저가를 그려보니까 앞전에 저가를 만들었던 자리와 지금 어저께 저가 만든 자리대가 일치한다 되죠. 그럼 고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고가를 보니까 고가 라인대도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자, 아까 제가 21선을 넘어가면 쌍바닥 형태가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21선은 뭐라 했죠? 요 선이 21선인 거죠. 그럼 21선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내려오면서 오늘 저항으로 인식했다. 일봉에서는 안 보이는데 우리가 30분봉에서는 잘 보인다 되죠. 그러면 요 선이 내일은 이렇게 내려온다가 되니까 여기를 넘어가면 쌍바닥이 가능해진다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거. 자, 시장에서 박스를 현재 만든다. 고가와 저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럼 박스권의 중간 마디가 얼마입니까? 중간 마디가 현재 요 가격 326포인트 전후가 되는데, 그럼 현재 이 가격대에서 뭐 합니까? 아침에 갭으로 돌파 지지를 받아준다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죠? 시장에서 하락,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느냐 위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를 넘어간다면 기본 마디폭이 박스권을 본다 했을 때는 어떻게? 지점 고가 열린다 되는 거고, 쌍바닥 형태가 만들어지면은 또 어떻게? 윗자리 돌파요.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주식을 할 때 종목만 보면은 좀 편하긴 합니다. 다만 대형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선물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베이시스 같이 연동시켜야지 시장에서 오늘 조정인데 괜찮은가? 오늘 조정 자리가 사야 될 자리인가? 리스크를 감안해가지고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야 될 자리인가? 이런 것들 단기적으로 또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제일 큰 거는 큰 그림을 보면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 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이미 숙지를 해놓고, 그리고 하루하루의 흐름을 보면서 무난하게 조정을 받을 자리, 살 자리, 팔 자리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면서 계좌 수익을 높이는 그 전략을 꾸준히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정말 어느 정도 큰 돈이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꾸준히 버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승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오늘까지 해서 8강째 이렇게 설명해드렸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내가 대형주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시장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준 쪽이 이 대형주이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좀 되셔서 많이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종목 리포트를 통해서도 많은 종목들을 또 알려드렸고, 그리고 또 지금도 이제 목표가라는 것들 자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또 참조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넷 스페셜, 오늘은 강재현 파트너와 함께 주식시장에서 홀로 서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요. 높은 투자 승률을 향한 마지막 시간, 오늘 이 짧은 시간으로는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방송 화면에 QR코드를 찍어보세요. 강재현 파트너의 종목 리포트를 무료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를 봐도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참고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투자 성공의 꿈을 현실로 강재현 파트너 그리고 와우넷 스페셜과 함께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시길 응원합니다.